어느 한 나라가 자국을 영목국가라는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려운 많은 의혹과 문제점이 마구 쏟아져 나온 상황입니다. 무슨 편법을 부리거나 혹은 권력형 어떤 행세를 해서 있었다면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버텼겠습니까?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있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1년을 남기고 단행한 새로운 내각 구성에 진통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5개 부처 장관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됐고요. 지난 10일 국민의힘은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임혜숙 화기부, 박준영 해수부, 노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 대표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과 3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예정돼 있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는 야당의 반대로 회의가 무산됐습니다. 당초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누구보다 좀 수월하게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었고, 특히 야당에서도 굉장히 좀 훈훈한 얘기가 가끔 터져 나와서 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어디서부터 꼬인 겁니까? 그 5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 네. 국민의힘이 부적격이다라고 지명한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아마 그 대통령의 그 특별 연설 과정에서 보면 야당이 반대해도 검증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네. 하는 야당이 오해할 만한 말씀을 하시면서 분위기가 그 불똥이 우리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게 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특별 연설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딱 하시는데 여기가 턱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역시 야당이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반발을 하는데, 그 뒤에 이어진 대통령의 말씀을 보면 청문 제도의 문제에 대한 본질적이고 원론적인, 그리고 2년 전에 국회 시정연설 때 와서도 대통령이 청문 제도를 좀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던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데, 네. 앞에 그 말씀은 야당이 반발하고 오해하기에 충분한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뜻은 그게 아니나. 네. 그러나 알겠습니다. 이제 청문제도의 문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대통령이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문회 제도를 자꾸 논란을 벌이면서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마치 자신은 정당한 양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 특히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는 아니 저분이 야당 대표할 때 얼마나 많은 그런 문제를 제기해 놓고 자기가 이제 대통령을 하니까 저런 말씀을 하시나, 이 심정적인 거부감이 강하게 생겼고, 거기 되고 뭐 검증 실패가 아니다 이래 버리니까 불을 지른 격이 되었죠. 네. 서병수 위원장이 당장 이제 그날 대통령 발언을 듣고 이제 보이콧을 했습니다.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대통령의 발언뿐만 아니라 뭐 라임 의혹, 뭐 특혜 의혹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김부겸 후보자 같은 경우는 나도 피해자다, 그러니까 우리 그 사위와 딸도 피해자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 라임 의혹에 대해서 김부겸 후보자가 우리 가족도 피해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것이 특혜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뭐 들여다보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나도 피해자다, 우리도 피해자다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나간 자기 방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다음에 이제 32번 차량 압류당했다는 거. 그 부분이 네. 이 일반인들에게는 훨씬 더 와닿는 얘기긴 예, 합니다. 그렇죠. 네네. 이제 그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거는 가서
그 소위 정치에 입문해서 처음에 당선되기 전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백수건달 아닙니까? 예. 김부겸 후보자가 아마 백수건달 생활을 한 15년 가까이 이제 했는데 네. 그 와중에 이제 생계를 책임진 건 이제 그 아내가 책임을 졌죠. 그 당시에 이제 전자회사에 다니던 처남이 하도 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컴퓨터 수리하는 뭐 작은 가게를 하나 이제 차려줬는데 90년대부터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 네. 3명의 직원과 그 안에 4명이 이제 교대로 이 차를 타고 가서 컴퓨터 수리도 해주고 또 실어오기도 하고 그때 이제 주차 위반이나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설명이 되고 또 해명이 되는데 라임 의혹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뭐 고발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네네.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그 펀드의 설계를 보면 누가 봐도 아 이거는 뭐 특혜 설계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고 억울하지만 그 부분은 명확하게 아주 뭐라 그럴까요? 냉정하게 해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두 가지 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힘들게 생활하는 분들도 자기 차량에 30번 넘게 압류가 되는 그런 경우는 잘 없을 거예요. 이게 차량이 압류되려면 어떻게 되냐 하면 과태료 내라고 통보 오고 문자 메시지 오고 그래도 안 되면 압류하겠다고 또 통보 오고 그리고 나서 압류했다고 또 통보 오고 그런 거거든요. 네네. 근데 한 번도 아니고 30번이 넘는다는 건 이 나라 법을 그냥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런 분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했어요. 더더욱이 뭐 이 용납이 안 되는 이야기죠. 뭐 테티스 11호 펀드라는 거는요. 그는 저는 범죄행위라고 봐요. 뭐 김부겸 후보자가 알았든 몰랐든 그건 둘째치고 이 펀드 자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하면 이게 투자 액수가 전체가 한 360억 정도 되거든요. 그 360억 정도 되는 펀드의 구성이 12억이 그러니까 그 김부겸 후보자의 둘째 딸의 가족들이에요. 네네. 남편, 부인, 아들, 딸. 그 3억씩. 1인당 3억씩에서 12억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6억은 누구냐면 실질적인 라임 자산운용의 대표자예요. 오너예요, 오너. 그 사람이 6억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18억이 됐잖아요. 나머지는 뭐냐? 모 회사에서 이 350억가량을 여기에 돈을 집어넣었는데 그 350억을 넣은 회사는 라임 자산 운용에서 2천억을 투자한 회사예요. 2천억을 라임 자산 운용에서 주고 350억을 이쪽에 넣은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 펀드는 오직 그 김부겸 후보자 그 둘째 딸 가족의 돈만 운영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라임 자산 운용이 뻥튀기해서 만든 펀드거든요. 근데 이 펀드에 돈은 언제든지 뺄 수 있고 운용 보수가 한 푼도 없어요. 쉽게 말해가지고 자산 관리를 공짜로 해준 거잖아요. 그럼 다른 그 운용 펀드에 비해서 이 회사가 그 면제해주는 그 수수료만큼은 이 회사에서 그 손해를 끼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업무상 배임죄로 명백히 처벌받아야 될 범죄행위예요. 그 펀드를 왜 구성했는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건 차후의 문제라는 거죠. 제가 뭐 개인적으로 김부겸 총리 후보자하고 참 친한 사이이기도 하고 네. 또 고향이 또 이 상주예요. 그래서 또 조금 각별한 인연이 있고. 할 말은 다 해놓고 또 저렇게 뒤에 수습하려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보궐선거 출마했을 때 또 민주당 후보를 위해서 상주 와서 열심히 선거운동하면서 마이크 들고 저를 공격도 많이 해서 가깝게 복수혈전이구나, 복수혈전. 알겠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 이제 부적격 판단을 내렸고 이 부분과 국무총리 후보자 그 인준 문제가 사실상 이제 좀 맞물려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좀 전망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일단 저는 뭐 야당이 뭐 문재인 정부가 29명을 뭐 야당의 동의가 없는데도 뭐 그냥 마음대로 임명을 강행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거 달게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근데 야당도 아예 이것을 채택 자체를 안 해버리는 것도 문제예요. 제가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야당이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안 한 것이 미채택은 24번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아예 청문 보고서를 미채택하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보고
뭐 임명을 철회하라라든가 지명을 철회하라라든가 자진 사퇴하라든가 이것은 야당도 자기 할 일을 다 하지 않고 무리하게 주장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앞으로 뭐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야당이 동의 없이 임명 강행하는 비율을 좀 낮게 가야 되는 거 맞고요. 이 청문 보고서를 미채택하는 것보다는 채택을 해서 거기에 부적격 의견을 정확하게 다는 것도 네. 야당의 의무이자 또 권리이다. 저는 그런 제도를 좀 바로 잡고 싶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제 마지막 이제 임기를 관리할 네네. 그럴 총리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여당에서도 여기에서 밀릴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임명 동의안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마 이거야말로 다수 의석을 이용한 동의를 셀프 동의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뭐 총리 후보자. 결론은 그냥 이 정부 들어와서는 특히 이제 국회에서 그냥 뭐 청문 보고서 채택 없어도 임명하는 걸 관례화해 버렸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더 어떻게 보면 좀 화가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부적격자다라고 야당이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처리를 하니까 국회에서 그냥 표결 처리해서 통과시킬 거라고 봐요. 김부겸 장관의 경우. 여당은 어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과 임혜숙 노영욱 장관 청문 보고서를 잇따라 단독 채택했습니다. 총 투표수 176표 중 다 168표, 부 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서 국무총리 김부겸 임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며칠 전에 그 국정연설을 할 때 보면 뭐 내가 뭐 잘못한 게 보이냐, 그 사람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봐서는 그냥 뭐 전부 다 임명하고 말 듯이 보이긴 하지만 또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은 합니다. 김 의원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그 특별 연설 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3명의 장관 후보자를 왜 추천했는가라고 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그 업무 능력을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그것만 봐달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봐달라는 이제 요청이죠. 균형 있게 봐달라. 그리고 대통령이 그 뒤에 말씀을 붙이기를 제 판단이 다 옳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 3분을 전부 다 지명을 철회하시려고 그러나? 그래서 철회했을 당시에 이분들의 체면을 생각해서 미리 좀 국민에게 이런 분이라고 네. 미리 포석을 좀 깔아놓은 게 아닌가. 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포석을 근데 뭐 깔아놓은 발언이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사력 있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못 봤고 단지 좀 우아하게 거짓말 하신다 싶었던 게 특히 이제 박준영 후보자의 경우에 해운업을 뭐 발전시켰다, 뭐 그런 이야기 하던데 해운업은 그렇게 발전된 게 아니고 전 세계 해운업이 다 망하고 나서 지금 경기가 나아지면서 새로운 호황에 온 것뿐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능력 있다는 분이 본인도 여러 번 징계를 받았어요. 주의 처분. 그것도 전부 업무 미숙으로 주의 처분을 받았거든요. 아주 무능한 공무원이 지금 등장한 거예요. 업무 미숙이었습니까? 예. 주의 처리 받은 예. 게. 그러니까 업무 미숙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상사가 시키는 일만 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다른 일을 찾아서 할 때 대체로 미움을 많이 받거든요. 네, 네. 그런 공직 자세가 필요하다니까. 그거를 업무 미숙이라고 할 수도 있다. 제가 행정사무관을 7년이나 했어요. 네, 네. 그런 일은 없어요. 업무 미숙 징계받은 게 한 번도 없죠. 저는 징계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많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청와대가요, 지난 11일 장관 후보자, 부적격이라고 판단한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 어쨌든 재송부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청와대 옵션이 이제 3가지잖아요. 재송부를 요청하거나 지명 철회하거나 임명 강행하는데 어쨌든 약간 숨고르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였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10일 민주당에서 비공개 의총이 있었는데 이 대면으로 의총을 한 게 거의 첫 번째 의총이죠. 네, 거의 1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의총에서는 어떤가요? 이 문제에 대한 갑론을박은 전혀 없었고요. 없었다고요? 예, 없었고요. 해당 상임위가 이제 3개잖아요. 그래서 이게 해당 상임위의 간사 의원이 나와서 청문 경과를 각각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님들의 주장, 네. 또 우리의 주장 이렇게 다 보고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원들도 토를 달거나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는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네. 예, 아마 그게 대통령 특별연설을 하고 나서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인데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대통령님의 저 발언의 뜻이 뭘까라고 의중을 살피는 해석하기에 분위기. 바쁜 시간이었다. 네. 그러므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없었다고 하는 제 주장이 합리적 설명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이 여당이 너무 대통령의 돌격대로 지금 변신이 돼 있어요. 과거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 한마디 하면 과연 대통령의 뜻이 뭘까?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확대 재생산해서 야당 공격하고 국민들한테 억지 쓰는 그런 당이 돼버렸거든요. 우리가 국민의힘이 하던 일을 고치지 못하고 답습하고 있는 걸 반성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물론 이제 그날은 하필이면 또 같은 날이었기 때문에 갑론을박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날이었죠. 지난 11일 이상민 의원, 당의 중진이죠. 오선 물론 비주류지만 이상민 의원이 임혜숙 후보자와 박준영 후보자는 정말 아닌 것 같다라면서 공개적으로 지명 철회를 요청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송영길 대표라면 네. 일요일 날 저녁에 있었던 당정청 회의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의제로 올려서 논의할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비공식적으로 이미 그 전후에서 대통령님과 또 오찬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본인이 살핀 민심은 이미 전달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상민 의원이 주장하는 그러한 어떤 민심들이 담아서 전달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보였습니까? 지금 당내 어떤 분위기, 흐름에 대해서. 아니 아무리 정신을 못 차린 당이라고 하더라도 제정신인 또 의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그런 이야기 하겠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청문회를 보는 관점이 정책, 전문성을 먼저 보느냐 아니면 도덕성, 개인사 이런 걸 먼저 보느냐 사람마다 굉장히 주관적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따지기가 어렵지만 어느 부분을 더 보십니까? 전문성과 도덕성. 이 모든 걸 갖춘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니 우리가요. 네. 장관에 임명하려면 기본적으로 전문성이라든가 직무 능력은 있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인사청문회에 와서 그 사람 업무 능력이나 직무 능력을 검증해야 된다면 그거는 처음부터 인사가 잘못된 거예요. 검증 대상에서 직무 능력은 정말 그냥 기본 전제예요. 디폴트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것도 없이 검증을 해야 된다면 이거 문제가 심각하죠. 총리 자리에 무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보다는 정무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정세균 전 총리, 이낙연 전 총리, 지금 김부겸 전 총리 후보자 이런 분들이 가잖아요. 그것은 저 정도 되면 총리로서의 직무 능력은 있다고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라인 펀드 가지고 저 문제가 된다. 네네. 특혜 아니냐. 당신 왜 과태료를 이렇게 안 내가지고 압류까지 당했느냐 그러는 거죠. 사실은 직무 능력은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성 검증이 먼저냐 직무 능력 검증이 먼저냐라고 저는 문제 제기 자체가 좀 잘못되었다고 봐요. 만약에 제가 장관 후보자였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여당과 정부는 정책 협의를 하잖아요. 당정 협의를 하는데 제가 야당 국회의원일 때 이런 걸 느꼈어요. 정부 측으로부터 장관으로부터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고 소외당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 야당이 그럴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장관 후보자가 나가서 인사드릴 때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장관이 된다면 월 1회 정도 야당과의 정책 간담회를 정례화하겠습니다. 야당 의원님들, 야당의 말씀을 저는 좋은 참고서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각 지역에서 공약하신 제 소관의 공약을 제가 유심히 들여다보고 챙겨나가겠다. 장관 후보자들이 실제로 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야당의 협조를 얻으려면 그 정도는 정례화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장관 후보자였다면 그런 이야기를 했겠다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장관 후보자가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다. 사실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지도 20년이 이제 넘었어요. 지난 2000년, 그러니까 당시 이제 DJ 때,
한나라당 주도로 법안이 이제 통과가 돼서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역사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이 인사청문회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공약사항으로 이제 공론화가 된 것이죠. 네. 그래서 2000년 6월에 인사청문회법이 제정이 되었고, 그래서 이때는 그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어떻게 됐냐면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을 대상으로 하는 첫 인사청문회를 이제 실시해서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네네. 그렇게 실시를 했는데 일단은, 네. 하는데 2003년 2월에 이거를 이제 노무현 정권에 와서 다 개정을 해가지고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이 4대 권력기관을 이제 대상에 포함을 한 것이 2003년 2월입니다. 네. 그리고 다시 노무현 정부에서 2005년 7월에 인사청문회법을 다시 개정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비로소 국무위원, 지금 장관이죠. 전체 다. 장관으로 네. 확대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도 소관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확대되어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두 분 다 인사청문회를 정말 진리도록 많이 봐 오셨을 텐데요. 지금 이렇게 대상을 여기까지 하는 것과 지금 현재 이제 모든 국무위원들 다 하는 것과 이 대상과 내용과 뭐 공개, 비공개 여부 여러 가지 제도 자체에 대해서 논의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개선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인사청문회는 굉장히 폭넓게 각국 대사, 뭐 심지어는 행정부 고위 그 네네. 국장급 정도도 뭐 인사청문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사전에 이런 도덕성 검증이라고 할 만한 일을 전부 다 완벽하게 스크린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요. 근데 우리 같으면 아마 그렇게 만들면 아예 보고하지 않을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예, 이것이 인사청문회 전에 미국 같은 경우에 CIA라든가 FBI에서 네. 모든 자료를 해서 스크린을 하고 보고를 하고 거기에 통과되어야만 가능한데 우리는 지금 개인 자료를 내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장관 후보자들이 개인 자료 내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막 버텨요 그냥. 우리 김재원 과거에는- 의원님이랑 저랑 이 똑같은 얘기를 지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 청문회 할 때 똑같은 말씀을 나눴거든요, 네. 사실은.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이라는 게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부인이 신안 보물섬보다도 더 많은 도자기를 펼쳐놓고 네. 사진을 찍어서 올렸잖아요. 그리고 팔아먹었잖아요. 박준영 후보자가 나와서 이야기한 게 샹들리에 8개를 다 사용했다고 그랬잖아요. 2년간 있었나요, 영국에? 8개를 사용하려면 3년 있었던. 3년 있었어요. 네, 네. 하여튼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강아지 집에도 샹들리에 달아야 가능. 근데 네. 이게 뭐냐면 이삿짐이잖아요. 이삿짐이면 적어도 3개월 이상 자기들이 사용하는 가재도구를 갖고 와서 그것도 여기서도 사용을 해야 되는 전제로. 거예요. 네. 그래야 면세 대상인데 이분은 가서 쇼핑을 해서 뜯지도 않은 도자기를 중고가 아니라니까. 중국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중고라고 측에서. 주장을 하려면 네. 이걸 도대체 얼마를 사용해야 돼요? 그 집에서. 3개월. 그리고 설명이 안 됐다. 네. 아니 이거는 전부 밀수품이에요. 제가 밀수 단속을 해봤거든요. 부산지검에서 밀수 단속 검사를 다 해봤는데 해보셨어요. 그 밀수꾼들이 참깨를 컨테이너 하나만 들고 들어와도 무조건 구속이에요. 근데 이건 밀수꾼 중에서도 아주 고가의 그것도 이삿짐으로 둔갑시켜서 들고 온 아주 굉장히 악질 밀수꾼이에요.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습니다. 청와대는 국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정이라면서 사실상 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했음을 시사하고 이렇게 제도 하시죠. 개선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시죠. 제도는 저는 이 도덕성 검증과 그다음에 전문성 업무 능력 검증이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대 국회 때 홍영표 원내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3인이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하에 그 당시 제가 비서실장이었습니다만 이 청문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완벽히 합의를 하고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국회 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소위에 넘겼는데 합의해놓고 논의를 안 해, 이 사람들이. 합의를 해놓고요. 그래 네. 넘겼는데도 안 한 거예요. 아니 근데 그때 그것만 합의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딴 것도 맞죠. 여러 개 했는데 다른 것까지. 여러 개 딴 거는 전부 다
여당이 그냥 갑자기 입을 싹 닫고 이것만 하자고 하니까 됩니까? 그러니까 여당이 되고 나면 뭔가 양심불량으로 되나 봐요. 내가 뭐 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하니까 제가 논의를 안 했다. 그래서 20대 국회 이제 이게 자동 폐기가 된 건데 저는 김재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도덕성 검증을 분리한다고 해서 도덕성 검증을 약화시키는 방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사전에 거기서 검열을 해서 그 개인의 어떤 사생활도 보호를 하면서 도덕성 검증을 전문적으로 하도록 판을 깔아주는 겁니다. 더 강화해야지. 네. 예, 그래서 거기서 부적격이 나면 업무 능력 전문성 검증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도덕성 검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분리 처리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짧게 하나요. 언젠가 또 이제 여당이 되실 텐데 이대로 쭉 아까 짧은 시일 내는 안 될 것 같아요. 언젠가는. 네. 언제 뭐가 높은 날. 답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대로 가도 되겠습니까? 이제 여당 입장에 되면 이게 또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사람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인사청문회 제도가 한 20년 됐거든요. 또 공직에 그 뜻을 가진 분들은 저런 그 인사청문회를 보고 자기 스스로 맞아요. 관리를 관리해야 점점 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리고 전문공무원들은. 그렇지 네. 않으면 사실 이제 공직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사실 이 도자기 밀수꾼 같은 사람 이런 분들은 정말 좀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일반인이 저랬으면요 구속했을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한번 제대로 수사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국민들도 여러 가지 불만이 많습니다. 어쨌든 오늘 사이다 한 줄 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현 의원님. 연장선상에서 제가 네. 사이다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이 국민 밉상들 고홈. 이 사이다 한 줄평에서 제가 김재원 의원한테 늘 밀리는 느낌이 나요. 약간 그래요. 제가 봐도. 여당은 여당이기 사이다가 안 돼. 여당이 사이다가 안 돼. 내 불만이야. 당해야 되는 내가 상황이라서. 야당만 대봐라. 네, 박수현 의원님 네, 한 줄 평 저는 해주시죠. 국민이 바라는 눈높이는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국민께서 또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그 정도의 눈높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그렇게 어려운가? 이게 제가 오늘 드린 한 줄 평입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못난이들을 골라내느냐 말이죠. 이런 국민 밉상들을.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빅데이터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는 5월 2일부터 5월 8일까지 12개 채널 22만 개 이상의 사이트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주제로 빅데이터를 조사, 분석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총 정보량은 3만 2천여 건입니다. 인사청문회의 채널별 점유율입니다. 1위는 뉴스인데요. 뉴스에서 2만 7천여 건의 데이터가 생산돼 86%의 높은 점유율을 나타냈습니다. 상대적으로 정보량이 적은 커뮤니티, 블로그 등 11개 채널은 모두 합쳐 14%의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관련 급상승 연관어입니다. 1위는 도자기입니다.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영국에서 도자기를 들여온 후 판매해 실정법을 위반했다라는 의혹을 받았는데요.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배우자가 도자기를 판매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외교 횡령을 이용한 것은 아니냐라는 논란이 이어지면서 도자기라는 단어가 급상승 연관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부적격입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에 휩싸인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 국민의힘이 부적격 판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공세를 높였는데요. 이 때문에 부적격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3위 해외, 4위 위장 전입은 임혜숙 장관 후보자 관련입니다. 임 후보자는 해외와 연관이 많습니다. 먼저 가족 동반 해외 출장이 문제가 됐고요. 또 해외 체류 기간 중에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가 10여 차례 국내 주소를 이전하면서 위장 전입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5위 펀드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 차녀 일가의 라임펀드 특혜 의혹이 여야 최대의 쟁점이었죠. 여야는 김 후보자 차녀와 사위, 손주들이 라임 자산운용의 사모펀드인 테티스 11호에 특혜 가입한 것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이 때문에 펀드라는 단어가 인사청문회 관련 연관어 5위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기념 대국민 특별 연설과 기자회견을 했었죠. 방역에서부터 경제, 남북관계 등 지난 4년간의 전반적인 정책 수행에 대해서 위기를 극복했다는 데 방점을 두면서 지금까지 정책 기조를 임기 말까지 유지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취임 4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연설에 나섰습니다.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11월 집단 면역 달성 목표를 계획보다 앞당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방역 상황에 맞추어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달 말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남북, 북미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는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주년 특별 연설 늘 그렇듯이 여야 간에 굉장히 상반된 반응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먼저 전 청와대 대변인 보시기에 이번 4주년 특별 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연설의 맨 앞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임기가 1년이 남았습니다. 보통 때라면 마무리를 생각할 시점입니다. 그러나 저는 남은 1년이 지난 4년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위기 속에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정부의 남은 과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김재원 의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좋다니까 이렇게만 반응을 하실 텐데 이미 서로 읽고 있어요. 네. 그런데 네. 저는 대통령의 마음이 굉장히 지금 무언가 좀 아쉽고 네, 뭐 네. 일을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으신 것 같아요. 특히 많은 개혁 조치들을 하는 와중에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했고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 사실은 국정의 모든 능력을 어떤 개혁과 민생에 쏟아부을 수 없는 상황들이 돼버렸고 코로나 자체가 이미 개혁이고 민생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남은 1년 동안 마무리로 보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못한 일을 계속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의 표명, 이것이 저는 가장 인상 깊게 들렸습니다. 네, 김재원 의원님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저도 참 인상 깊었는 게요. 우리가 정말로 해냈습니다. 우리가 보란 듯이 해냈습니다. 이러는데 뭘 했다는 건지 제가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방역, K-방역이 세계 모범이 되었고 세계의 표준이 됐다고. 지금 방역 가지고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백신을 전부 맞아서 감염이 안 되도록 하는 지금 그 단계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이 정부가 작년에 예산에 당초 신청도 하지 않았어요. 백신 예산을. 야당이 신청했잖아요. 백신 접종을 알려주는 실시간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네. 콜롬비아가 11.98%, 현재 인도가 11.97%, 카자흐스탄이 11.5%, 오스트레일리아가 10.2%, 대한민국이 8%. 네팔이 8.42%,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이 8.07%.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가 아니 지금 원래 계획대로 잘 접종이 되고 있는데 무슨 정치 공세를 하느냐 이러잖아요. 원래 계획이 엉터리 아닙니까?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원래 계획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운 거 아니냐고. 사실 다른 나라는 지금 이제 백신을 맞고 전부 마스크를 풀고 진짜 경제 활동에 나섰는데 우리는 지금도 맨날 4명 이상 모이지 마라, 5명 이상 모이지 마라 이래서 제일 고통받는 것이 자영업자들이잖아요. 그분들의 어떤 희생과
헌신 때문에 겨우 지금 방역이 이렇게 막아지고 있는데 그것을 마치 대통령이 잘 지시를 해서 막은 것처럼 이야기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디에 대통령 연설 중에 내가 지시를 해서 잘 됐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표현이죠. K방역이 우리가 최고라고. 같이 했다는 거지. K방역은 오로지 국민들의 희생.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국민께서 희생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우이지만 방역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성공한 거 맞지요. 자, 백신 대통령도 인정했어요. 조금 더 일찍 접종을 시작했더라면 아무 아쉬움이 있다라고 고백하시고 사과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백신 제조국 이런 나라들 막 수조 원의 돈을 투자하고 선구매를 하는 이런 나라들과 어떻게 똑같이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십니까? 아니, 그럼 네팔보다도 뒤진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 대통령이 정부가 약속한 시점대로 못 지켰을 때 종합적으로 비판을 해달라. 계획대로 11월 집단 면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계획대로 못했을 때는 호되게 혼을 내고 정권을 바꾸라니까. 그러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제 기자들은 당연히 질문을 했을 테고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지금은 낫다 이렇게 취지로 답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 대목은? 대통령이 정답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거기에 다른 말씀을 더 붙이면 어떡하나라고 저는 걱정을 했는데 네네. 그겁니다. 대통령의 말씀 정확한 거예요. 어쨌든 싫든 좋든 국민이 그만큼 인정해주는 차기 대권 후보가 된 거거든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거기에 대통령이 다른 말을 붙이는 거는 굉장히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아무리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지만 좀 해도 너무하시네요. 어떤 우리가 질문? 이제 정치인들이 예를 들어 묻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냥 뭐 저하고 뭐 별 관계도 없고 뭐 그저 그래요. 그러면 아니 뭐 그분 그래도 뭐 괜찮은 분이죠. 열심히 하시잖아요. 이거는 이제 아이 뭐 난 뭐 그 사람 관심 없어 하고 정말 싫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저한테 왜 그 사람 물으세요? 더 이상 묻지 마세요. 거론할 가치도 없어 뭐 이런 대통령 겁니까? 말씀이 그런 뜻이다는 그렇죠, 거죠? 바로 대통령이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야당 중진이지만 너무하네 해도 질문이 뭐였냐면 알겠습니다. 네. 아니 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하다가 권력층 수사를 해서 밑보여서 쫓겨난 검찰총장이 지금 야권 지지율 1위 대선 주자가 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내용으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불쾌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려면 균형 감각과 그다음에 또 뭐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시대정신. 시대정신. 그 사람 그런 게 없는 사람인데 이 이야기를 돌려서 디스를 하셨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대통령이 정확히 본 것 같아. 대통령께서 해보시고 뒤에 시대정신과 뭐 물론 그거는, 기자가 네. 물었으니까 이제 답변을 하시는데 아 윤석열 총장을 애둘러서 디스하시는 거 아닐까. 언론이 이렇게 해석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대통령이 워낙 딴 이야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막 그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던데 제가 보니까 왜 나한테 그 사람 물어요? 불쾌하게. 그렇게 해석하셨다고요? 청와대 대변인이지만 해도 너무한다 했으니까 내가 돌려드리는 아무리 야당 중진이지만 해도 너무한다. 뭐 이런 반응들 저는 예상했습니다. 어차피 여야는 같은 문장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데 또 도가 트여 있으니까. 네. 또 하나는 그런 거였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이제 사면을 질문을 하니까 이 형평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했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분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지난번 신년 기자회견 때 말씀하실 때는 국민 공감과 결과적으로 사회 통합의 기여 이걸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사법 정의와 형평성을 더 넣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것이 대통령이 준비하신 답변인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저는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정 부회장의 뭐 사면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만 그러나 그 많은 국민들이 반도체 경쟁에서 이기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사면을 하셔도 국민 공감은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석방을 활용하시든 아마 그 8.15 사면을 하시든 둘 중에 하나 하시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셨습니까? 뭐 8.15 사면 할 거예요. 8.15 사면. 하기 위해서 자꾸 지금 뭐 국민 공감대 이런 이야기 계속 하는데 결국에는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대통령이 뭐 사면을 할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여론조사 해보고
50% 넘게 나온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것보다도 더 큰 정무적인 판단 때문에 사면하는 거거든요. 네네. 저는 뭐 사면하리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야 당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만 50세인가요? 처음으로 젊은 의원이 처음으로 공식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두관 의원도 이제 연달아 선언을 하고 있고 지금 보면 한 10명 정도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많을수록 좋습니까? 대선 후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각 지역을 좀 아우르고 그다음에 자기가 활동했던 분야를 좀 아우르고 이러한 분들이 좀 많이 나와서 네. 어쨌든 국민들의 마음을 듣기도 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잡기도 하고 민주당으로 모이게 하고 민주정부 4기 집권을 위한 그런 헌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러면서 또 개인적으로 뭐 차기를 내다보면서 자기 자신 몸집을 키우려고 하는 그러한 후보들이 아마 한 10여 명쯤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하고 네. 그런 경선 과정들이 또 아름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그 프로그램에 보면 오디션 경선 프로그램 이런 게 경연 네, 프로그램 많죠. 있잖아요. 가는 네, 것처럼 막 재미있고 올라가면서 보태주고 이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그 마음들을 다 최종 후보에게 몰아서 저희가 대선을 승리하는 뭐 그러한 어떤 전략들이 이심 전심으로 뭐 충분하게 퍼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후보들이야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가장 민감한 이슈는 소위 말하는 경선 연기론이에요. 대통령 선거를 10개월 앞두고 민주당 일각에선 대선 예비후보 경선 연기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과 야당의 경선 일정을 고려해 후보 확정 시기를 9월 초에서 11월 초로 미루자는 주장인데 친 이재명계 의원들은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전 대표는 당 지도부가 빠른 시일 내 정리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들 혹은 잠용들이 이제 약간 경선을 뒤로 늦추자라는 그런 그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패배주의적인 발상이다. 원칙대로 해야 된다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였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직접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한 건 아니고 그 측근들이 이제 그런 네.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번 그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한 이유 중에 하나도 네네. 물론 큰 민심 회초리를 맞았지만 저희가 후보를 워낙 일찍 뽑아놓고 보니까 야권 단일화 과정은 매일매일 정치 이벤트들이 생기고 언론의 주목을 받고 막 이래요. 네. 여당이 사라진 거죠. 아무리 정책을 이야기해도 재미없죠. 이런 것들이 이번에도 되풀이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9월 9일 날까지 후보를 선출하고 국민의힘은 11월 9일쯤에 되잖아요. 그 2달간의 공백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사실로. 네. 그래서 아마 이재명 지사도 아마 그런 부분을 자기가 9월 9일 날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그 2달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지? 라고 하는 그런 전략적 고민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심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아마 하지 않겠어요. 이재명 지사. 예, 그래서 네. 이 문제는 네. 철저하게 이해 당사자인 본인들이 합의가 있으면 당원 니네 또 바꾸냐라고 국민께 혼나는 그런 불이익보다는 아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어떤 합의를 하는 이익이 사실은 더 크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이 경선 연기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이제 조금 아까도 박수현 의원님이 네. 우리 당에는 뭐 후보가 변변한 후보가 없어서 전부 도토리들밖에 없어서 물량 공세로 겸손한 얘기지, 겸손한 얘기. 근데 사실은 이재명이랑 걸출한 후보가 맞습니다. 있는데 그 이재명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경선 연기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재명 당신은 싫다. 이재명을 배제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시간을 벌어서 뒤집어 엎자. 이 생각이 바깥으로 드러난 것이지 다른 뭐 아무리 미사 요구를 붙여도 네. 왜냐하면 그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되고 나서 대선까지 준비해야 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서 당내 경선에서 당선되고 나면 그 반대하고 지금까지 반대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 그 추스리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또 당내 경선을 하다가 보면 주로 당의 그 당원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이념성이 강하거든요.
그분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는 좀 강성으로 쏠려 있다가 이제 국민들을 포섭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또 방향으로 태세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2달이 아니라 저 서너 달 이상 걸려요. 과거에도 항상 그랬고. 네. 근데 지금 와서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막 하면서 결국은 그 경선을 늦추자고 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뒤집어엎자. 친문 후보를 내세워서 이재명을 끌어내리자. 뭐 그거 아니겠어요? 지금 김재현 의원님의 말씀은 전형적인 이간계에 해당합니다. 뭐 이간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제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재명 본인이라는 거죠. 하겠죠. 네. 근데 이재명 지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까불어봤자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면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좋다, 내 2달 양보해 줄게. 2달 후에 보자. 이래가지고 확 그냥 먹어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네. 의원님 보시기에 이제 이재명이라는 어떤 특정 인물을 일단 좀 차치하고 민주당이 미리 2달 먼저 경선 후보를 선점하는 것과 정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비슷한 시기에 하는 게 어떤 게 야당에는 유리합니까? 보시기에. 야당의 입장에서는 네. 지금 거의 대선 후보 등록 때까지 이게 계속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유리하고 불리하고가 없어요. 야당은 어떠냐 하면 후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대선 운동의 한 방향이에요.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후보의 진면목을 보여주는데 여당은 사실 아무리 해도 그게 뭐 2달 전이든 후든 야당은 여당 후보가 누군지 별 관심이 없어요, 지금. 네. 관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 자체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데 다만 혹시나 네. 저렇게 이재명을 탄압하다가 보면 이재명 지사와 큰 싸움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야당에게 또 뭐 그렇게 나쁘지 않는 구도가 되겠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지사 같은 분이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는 정말 대혼란에 빠지리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내놓은 모든 정책이란 것은 오로지 표만 생각하는 완전히 표풀리즘입니다. 하여튼 남의 당을 분열시키는 이간계도 모자라서 유력 후보인 이재명 지사를 공격까지 하는 이건 무슨 계라고 그럴까? 근데 현실적으로는 화공. 9월에 이제 후보를 선출해야 되지만 6월부터 예비 경선이라는 게 시작되잖아요. 그럼요. 사실상 다음 네. 달. 네. 물리적으로 뭐 당원 당규가 아니더라도 또 당무위원회 여러 가지고 변경하는 등등의 이 시간, 물리적인 시간 보면은 이거 변경이 좀 힘들어 보입니다. 이게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후보 간 합의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렇겠지만. 이재명 지사가 합의하지 않는 경선 연기는 있을 수가 없고 가능성이 없다. 이런 거고 이거를 맨 처음 이야기를 꺼냈던 전재수 의원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도 이것을 경선용으로 꺼낸 게 아니라 본선용으로 얘기한 거다. 국민의힘은 막 여러 가지 정치적 이벤트들이 계속 있어서 언론의 주목을 받는데 우리는 선출 딱 해놓고 그냥 묻혀버리는 그러면 본선 승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 경선에서 어떤 계파나 특정인을 유리하게 하거나 배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니다라고 네. 분명히 이야기를 했으므로 김재현 의원님께서는 이간계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말이야 뭐 뭘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2007년도에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제가 박근혜 후보 측 대리인이고 대변인이었어요. 네네. 경선 룰 협상에. 그리고 이명박 후보 측의 대리인이자 대변인이 박형준 의원이었거든요. 네. 그때도 경선 룰 협상에 들어갈 때 이명박 후보가 한 20% 앞섰어요. 그래서 박근혜 후보 측은 사활을 걸고 시간을 더 벌기 위해서 경선 연기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6월 20일 경선이 8월 20일로 2달 늦춰졌어요. 네네. 그때 주장이 제가 계속 주장한 것이 우리가 야당인데 후보 선출해 놓으면 그때부터 공격만 당하는데 왜 일찍 뽑느냐 이런 말을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속내는 계산은 달랐다. 시간을 달라였죠. 네. 뒤집어풀 시간을 달라였고 네네. 지금 뭐 전재수 의원이 누구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청와대에 근무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친문 핵심이라는 얘기잖아. 문재인 대통령도 봤던 친문의 핵심을 넘어서서 봉화혈통의 직계예요. 봉화혈통. 봉화혈통. 와, 표현이 백두혈통보다 과한데요? 백두혈통을 넘어서는 봉화혈통. 그런 분이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네. 저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재명 지사가 생각할 거예요. 스피커를 봐라. 그렇게 정제수다. 생각하라고 아주 그냥 이관계를 오늘 확실히 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전 의원님, 박수현 전 의원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위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볼 때마다 양심 그리고 상식에 대한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참 많아집니다. 국민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갖춘 인물을 기대하고 바랄 겁니다. 정치톡톡 사이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